지금부터 두 번째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이제 첫 단원 오늘 무리수, 제곱근과 실수 부분에 대한 제 스테이지 1에 대해서 두 개의 과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탐구 뒤돌아보기 활동, 그리고 개념과 원리 연결하기 활동,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학 학습 원리 완성하기 이렇게까지 해서 총 앞으로 2시간 동안 같이 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 첫 번째 과제 하나를 끝내고 10분간 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를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예. 오늘 1차 연수는 스테이지 1에 대해서 3학년은 스테이지가 총 6개이기 때문에 1, 2학년 8개월 연수 중에 3학년은 2달이 없고 6번에 걸쳐서 연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별로 한 번씩 해서 총 6번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건데, 또 3학년은 학기가 또 일찍 끝나니까 아마 6번이면 충분히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 2차 시에는 스테이지 1 들어가서 단원을 개관하고 해설서를 가지고 단원을 개관하고 그 다음에 학생용 탐구하기를 2개를 학습한 다음에 개념과 원리 연결하기, 그 다음에 수학 학습 원리 완성하기, 이렇게 총 4가지를 진행하는데 먼저 단원 개관을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해설서 이 첫 스테이지 1에 대한 해설서와 학생용 교재 스테이지 1을 펴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서를 먼저 들어갑니다. 새로운 수를 발견해보자. 이게 스테이지 1의 주제 제목이죠. 새로운 수를 발견해보자. 이거는 학생 친화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쓴 거고요. 이렇게 쓰면은 새로운 수가 뭔지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거고 또 애들도 물론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기존에 알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곱근과 실수라는 거죠. 무리수. 그래서 이 제곱근과 실수라고 이렇게 부제목을 붙여놓은 거는 해설서에만 있습니다. 학생용에는 없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해설서에 이것을 담아놨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제곱근 실수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이 나옵니다. 이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은 단원별로 분량이 다 다른데 어떤 단원은 이 부분이 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는 단원도 있고 어떤 단원은 서너 줄, 너댓 줄로 돼 있고 지금 여기는 한 10줄 정도 돼요. 11줄이에요. 11줄. 이렇게 10줄, 11줄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차이 나는 것은 설명할 것이 좀 많은, 기존의 교과서와 차이가 많은 그런 단원은 여기가 좀 길고 이제 많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약 8줄에 11줄에 걸쳐서 있습니다. 핵심 지도 방향을 꼭 단원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읽어보셔야 되는데, 오늘 나랑 같이 선생님들이 쭉 작업 훑어가는 순서가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할 때 공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용을 보기 전에 단원 개관은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단원 개관에 탐구하기 전까지 나오는 2페이지가 있는데 2페이지 부분은 먼저 읽고 나서 이제 학생용 탐구하기로 넘어갑니다.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 같이 읽어가면서 볼게요. 이 단원에서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수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수의 특징을 탐구하는 것에 집중한다. 새로운 수는 이제 무리수죠. 무리수인데 중학교 2학년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제곱근을 도입할 수 있다. 이게 교육과정이죠. 중학교 2학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피타고라스 정리는 2015에서 처음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가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굉장히 힘든, 오히려 내려갔기 때문에 중2에게 가르치기 힘든 부분이 피타고라스 정리였는데 그것을 기왕 2학년 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무리수 도입에, 무리수를 이렇게 도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무리수를 도입한다. 그럼 이전에 무리수를 도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도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장단점을 선생님들이 비교하셔서 만약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게 용이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전통적인 방법이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2015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무리수가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줬는데 지금 교과서 10종이죠. 교과서 10종을 쭉 살펴보시면 절반 정도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도입했고 나머지 절반은 과거 방식을 썼어요. 비교해 보시면 알 것이고요. 그런데 절반 정도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지만 우리 책과 같은 방법을 쓰진 않았어요. 우리 책은 이런 거죠. 절반 정도는 뭘 썼냐면 3대 4대 5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죠. 3대 4대 5인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3이고 4일 때 빗변의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제곱하면 25가 나오니까 그게 5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는데 진짜 피타고라스 정리를 왜 무리수 도입에 사용하라고 했느냐 하는 본뜻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된 거는 이것이 제곱수가 아닌 경우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제곱수인 것은 뻔히 그냥 자연수로 떨어져 나오니까 3대 4대 5인 경우에 쓰는 것 정도를 피타고라스 정리의 효과로 볼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무리수를 도입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이 제곱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로 저절로 어떤 수든 제곱을 해서 그 제곱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무리수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피타고라스 정리로 의하면 그 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도입 효과인데 그것을 이제 책들은 거기까지는 도입하지 못하고 그냥 그 유리수에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도입한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현재 그래도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2022 교육과정 지금 우리가 쓰는 2015 교육과정의 7년 후 버전인 2022 교육과정 논란이 있는 그 교육과정 연구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중3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다시 무리수 도입을 과거처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로 돌아가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아닌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으면 무리수 도입이 굉장히 쉬운데 과거로 돌아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무리수를 도입하는 본격적인 그런 작업을 이제 한 것이 과제 1번, 탐구하기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곱근을 구하는 계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곱근이 어떤 수인지, 어느 정도의 수인지의 그런 직관적인 감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많은 과제가 제곱근의 그 감각, 양감이라고 하죠. 양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여기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제곱근이 딱 얼마다 이런 거는 이제 계산기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직관적인 의미에서 어떤 수냐 하는 것이고 특히 이것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중2에서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소수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인데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루트 2가 이제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무리수라는 새로운 수다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 가진 주된 목적이고요. 이제 무리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 계산기를 미리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계산기는 유리수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보통 계산기는 10자리 정도 소수점 나오는데 10자리 정도에 순환하지도 않고 그냥 끝없이 가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것을 유한소수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는 확실히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또는 루트 3이 그런 거다라는 것을 이해한 이후에 계산기를 써서 근사값을 찾는 거라는 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산기가 먼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무리수도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 학생들은 무리수가 실제로 존재하냐 안 하냐 그것도 어렵고요. 무리수가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4142 루트 이렇게 나가면 아이들은 루트 2 자리를 찍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변하는 것으로 숫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 아래의 그 값이 무한히 가는 것을 자리가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기하학적인 의미의 위치와 대수적인 숫자의 변화가 혼동이 되는 거죠. 대수적으로는 한없이 반복되지 않는, 순환되지 않는 무한 소수긴 하지만 기하적으로는 위치가 정확한데 그 정확한 위치가 아이들한테는 안 잡히는 그런 이제 인식의 오류도 아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의 계산이 나오는데 제곱근의 계산은 곱셈과 나눗셈이 먼저 나오고 덧셈과 뺄셈을 다루는 것이 전통적인 순서였습니다. 어느 책에나 지금도 곱셈 나눗셈을 먼저 다루고 덧셈과 뺄셈을 다루는 것이 전통적인 순서다. 모든 책이 그렇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뭐 나름의 편리함이 있는데 우리 책은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덧셈과 뺄셈을 먼저 하고 곱셈 나눗셈을 나중에 하는 다른 유리수의 사칙연산도 그렇게 했고 또 초등학교에서 자연수 사칙연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무리하게 그렇게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 뺄셈 하는 것은 수학의 이치상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학의 이치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항상 우리는 곱셈 그러면은 덧셈의 연장으로 곱셈을 공부해야 되는데 무리수에 와서는 갑자기 곱셈을 먼저 뜬금없이 계산하고 그걸로 덧셈을 가르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에 덧셈 뺄셈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덧셈 뺄셈을 먼저 다뤄도 되는 이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개념을 잘 연결하면 충분히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했고 그래서 기존 교육과정과 이 부분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번 잠깐 초등학교로 한번 갔다 올게요.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수에 관한 부분이죠. 수. 초등학교에서 수는 저 어려서는요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유치원 때부터 세고요. 이것이 초1에 와서 덧셈, 뺄셈이라는 연산이 붙습니다. 연산. 근데 연산도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세다가 이어세기랑 이어세기. 예를 들면 5 더하기 3을 어떻게 하냐면 5에서 3번을 더 세는 거예요. 5, 6, 7, 8. 8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어세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5 더하기 3으로 바꾸는 것이 덧셈이에요. 그래서 이게 8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바로 오지 못해요. 연산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물건을 가지고 구체물로서는 5개에다가 3개를 더하면 8개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어린애들은. 그것은 수세기로도 알고 이어세기로도 압니다. 근데 그것이 5 더하기 3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아요.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5 더하기 3은 지극히 추상된 거고 5개와 3개의 물건을 가지고 더하는 것은 지극히 구체적이에요. 이 사이의 갭이 그 7살 아이에게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초등 수학에서는 여기에 가르기와 모으기라는 걸 합니다. 가르기와 모으기. 이게 다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건데 우리가 중등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 적이 없을 뿐이지만 이렇게 해서 아주 연착해서 여러 가지 그 개념과 상황과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시킨 이후에 비로소 5 더하기 3이 8이라는 덧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6개월 정도 걸려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덧셈을 만들면 이것의 역으로서 뺄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뺄셈을 정의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르기나 모으기로 다시 뺄셈을 만드는 이렇게 가는 과정. 이 두 가지가 덧셈과 뺄셈이 가르쳐진 다음에는
뺄셈을 덧셈의 역으로 보는, 역산으로 보는 덧셈과 뺄셈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7살이고 8살 되면 이제 곱셈을 배우게 됩니다. 곱셈. 곱셈은 덧셈을 반복입니다. 덧셈. 그러면 그 다음에 3학년 되면 나눗셈을 배우는데 초3이 되면 나눗셈은 뺄셈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8 나누기 2가 얼마냐? 4다. 그 이유가 뭐냐면 8에서 2를 계속 빼면 0이 되는 순간까지 빼면 2가 4번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뺄셈은 동수 누 감이라는 한문을 쓰고요. 덧셈은 동수 누 가라는 한문을 써요. 동수 누감과 동수 누가의 개념으로 덧셈 뺄셈이 곱셈 나눗셈으로 바뀝니다. 그럼 결국 연산은 덧셈으로부터 시작해서 뺄셈으로 갔다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따지고 다시 그것이 발전해서 덧셈이 발전해서 곱셈, 뺄셈이 발전해서 나눗셈으로 가고 또 3학년 말에 가면 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가 이제 3학년에 완성이 되면 5학년에 가서 이것들이 약수, 배수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학습이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도 연산을 다룰 때 문자식의 연산 또는 동류항 정리가 다 이런 순서로 가르쳐집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순서로. 그런데 갑자기 중3에 와서 무리수를 가르치는데 무리수는 곱셈과 나눗셈을 가르치고 나서 덧셈과 뺄셈을 한다.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기본 이치가 덧셈, 뺄셈이 먼저고 곱셈, 나눗셈이 나중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 무리수를 기존의 분수나 문자식이나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의 계산과 연결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을 시키면 무리수도 덧셈 뺄셈부터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곱셈 나눗셈을 하는 것이 무리수를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5 루트 3 빼기 3 루트 3 그럼 이게 이제 2 루트 3이에요. 그렇죠? 덧셈 뺄셈이에요. 이걸 더하기로 하면 5 루트 3 더하기 3 루트 3은 8 루트 3이에요. 덧셈 뺄셈을 곱셈 나눗셈과 무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곱셈 나눗셈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무리수의 곱셈 나눗셈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덧셈 뺄셈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중학교 1학년 이걸 중3인데 중학교 1학년 가면 이거는 5A 빼기 3A가 되고 그래서 2A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다시 초등학교 내려가면은 7분의 5 빼기 7분의 3은 7분의 2가 되는 겁니다. 7분의 5 빼기 7분의 3이 7분의 2가 되는 분수 계산 이미 끝났으면 이것이 문자식의 계산으로 환원이 되고 문자식의 계산이 다시 무리식 계산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계산은 똑같은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의 무리수에서 굳이 덧셈 뺄셈을 도입하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중3의 대부분 교과서가 곱셈 나눗셈을 먼저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초등학교 다 연결한 책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무리수에서도 덧셈 뺄셈을 먼저 가르치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곱셈 나눗셈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요. 여하튼 그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을 보면 이렇게 그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제 덧셈 뺄셈부터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칠 때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단원 지도 계획이 있습니다. 1단원은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3학년 다 똑같이 대개 탐구하기 7개로 되어 있고요. 탐구하기 7개에서 7개가 매 차시별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이 차시별로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탐구 하나를 1시간씩 하느냐 원래 1시간씩 충분히 하라고 했고요. 다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학교가 교육과정대로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는 이제 이렇죠. 소풍도 가야 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시간도 빼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활동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감안하면 자동적으로 시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 줄어드는 것은 교육과정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교육과정은 1년 34주를 기준으로 한 학기에 17주 수업하는 걸 기준으로 단위수를 곱해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차시를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차시가 딱 거기 맞게 돼 있고, 만약 이제 학교가 이런저런 행사로 차시를 줄여야 된다면 여기 있는 거를 한두 개씩 빼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빼고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거냐? 그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다.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성취 기준을 준 것은 절대로 이제 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걸 뺄 수 있냐면 비슷한 성취 기준이나 또는 성취 기준보다 확장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빼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복사해서 나눠주고 확인만 하는, 했는지 확인만 하고 결과 체크 정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특히 그럴 때 기본이 되는 생각,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가 딱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확장한다든가 응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응용하고 확장하는 것은 안 가르쳐도 기본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가르치면은 확장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일종의 전이 효과라고 합니다. 전이 효과. 전이 효과는 언제 일어나냐면 전이 가능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전이 가능한 이해. 전이 가능한 이해는 아주 깊이 있는 이해인데, 이 이해는 교사가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학생이 주도했을 때, 학생이 스스로 그것을 이해했을 때는 반드시 전이가 가능합니다. 이런 학습을 시켰다면은 성취 기준에 한두 가지를 빼도, 또는 여기 있는 탐구하기를 한두 가지 빼도 충분히 이제 학생들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한두 개 빼도 괜찮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한 뭐 5분 10분 안에 탐구하기를 건너뛸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진도를 조절하고 시간의 여유를 이제 가지는 그런 걸 자꾸 해보면 아이들이 놀랍도록 선생님의 그러한 생각을 이해하고 따라옵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일일이 하나씩 100이면 100가지를 다 가르쳐 버릇하면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다 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포기시키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진도를 빼기에 쉽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학습 목표를 상세하게 기술한 게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무리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성취 기준을 뒀습니다. 2015에서는 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그리고 무리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실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성취 기준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새로운 수의 발견은 제곱근의 뜻을 알고 성질을 이해한다. 이 정도입니다. 요거 하나에 대해서 이거 다 봐. 요 세 개만으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성취 기준에다가 6개의 핵심 역량을 포함한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육과정의 재구성 또는 교과서 재구성 이런 말을 쓰는데,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재구성은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의 몫으로 돼 있고 또 교사의 권한이자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학습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도대체 학습 목표가 뭐냐, 학습 목표를 상세화한다는 게 뭐냐, 이 부분에 생각들이 부족한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곱근의 뜻을 알고 성질을 이해한다. 이것보다는 새로운 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제곱근을 도입한다. 새로운 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길이를 이용해서, 이 책에서는 길이를 이용해서 제곱근을 다루는데 왜 길이를 이용해서 가능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없으면 길이를 이용해서 제곱근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냥 숫자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없으면 대수적으로밖에 이것을 도입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기하적인 의미에서 길이라는
그 시각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런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나오는 것을 피타고라스 정리가 해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길을 이용해서 제곱근을 다루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새로운 수를 발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발견한다. 새로운 수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계산하다 보면 발견이 되는, 길이를 구하다 보면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발견함으로써 그 수가 새로운 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 게 제곱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기존에 알던 수, 즉 유리수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첫 번 과제로 제시하겠다. 여기에 1번은 과제 1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 목표를 구체화시키면 거기에 맞는 과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지금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이 수학의 발견이 그런 선생님들의 뜻을 모아서 같이 모여가지고 과제를 만들어서 지금 구성해 놓은 것이 수학의 발견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근이란 말을 바로 못 쓰고 제곱하여 뭐가 되는 수다 이렇게 조작적으로 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제곱근 또는 무리수 이렇게 수학적인 그 정의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조작적으로 또는 말로 이렇게 정의되는 수를 표현하면서 제곱근의 뜻을 이제 이해해 가는 거죠. 제곱근은 뭐냐? 제곱하여 뭐가 되는 수다라는 것으로 실제로 이제 교과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루트 2의 어림값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있는데 다른 제곱근도 이런 방법으로 추론할 수 있고요. 제곱근과 무리수 개념을 연결하고 제곱근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내는 무리수임을 이해한다. 제곱근을 먼저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무리수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이제 또 목적이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수를 표현해서 딱 무리수도 크기가 있는 길이가 정해진 수라는 것은 결국 이제 기존 교과서 하는 방법처럼 수직선에다 나타내고 무리수까지 수직선에 나타내면 수직선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실수라는 그 실수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나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실수가 조밀하냐? 아니야. 유리수가 조밀하죠. 거기에 빈자리를 무리수가 채워가지고 실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뭐 중학생 수준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운 거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 우리도 실수의 연속성을 이제 증명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무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저도 솔직히 그 부분에 자신이 없을 정도로 실수의 연속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평생 뭐 죽을 때까지 그것은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설서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 핵심 발문이라는 것이 핵심 발문. 핵심 발문은 처음부터 교사가 이걸 가지고 매 수업마다 아이들이 이 핵심 발문에 답을 할 수 있겠는가, 애들이 이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발문을 충분히 답한다면은 그 아이는 이 스테이지 1에 있는 공부 가르치고자 했던 수학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발문입니다. 그런 걸로 이제 대부분 한두 개 들어가 있는데 제곱하여 2가 되는 수는 뭐냐? 그리고 그 수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루트 2가 뭐냐? 그 루트의 특징이 뭐냐를 그냥 외워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쭉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아이가 다시 그 과정을 그대로 다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것이 가장 이 단원에서 핵심이 아니겠느냐. 그런 발문을 저자들이 나름대로 1개 내지 2개씩 매 단원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제 1번을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은 그 학생용 교재 탐구학 1번을 펴시고요. 탐구학 1번의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의
현재 검정 교과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 수학의 발견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검정 교과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교과서는 천재교육 유희찬 교수님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이 책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그래서 그 책이 제일 좋은 걸로 판단하고 그 책과 우리 책을 비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책의 첫 번은 제곱근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로 생각을 열어놨는데 생각을 열기를 보면 한 눈금의 길이가 있는 모는 종이의 정사각형 가나다를 그렸다. 그래서 길이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를 그려서 정사각형의 넓이와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자. 그럼 넓이는 1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밑에 바로 다지기로 가면 그 다음에 넓이가 4고 한 변의 길이가 2이고 넓이가 9인 것은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은 넓이가 25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를 할 때 이 정사각형 넓이와 x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밑에 보니까 한 변의 길이를 x라 그러면 넓이 제곱은 x제곱이므로 x제곱은 25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그 제곱근이라는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생각을 열어주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곱근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겠나. 첫째는 우선 수들이 다 제곱수예요. 제곱수. 1이나 4나 9나 25는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라는 거예요. 유리수를 가지고 무리수를 도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리수로 무리수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수로 그냥 도입할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무엇이라 할까? 결론, 이 제곱근의 질문을 아직 애들이 전혀 제곱근이 뭔지를 눈치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유리수만 가지고 노는 이런 상황에 제곱근이다라는 답을 원하는 이런 무리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다시 본문으로 내려가면 바로 정의를 해버린다. 제곱근이다. x제곱에 a가 되는 것을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바로 정의가 곧바로 나옵니다. 이 정의가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을 줄까. 그리고 반대로 정의를 가르쳐버리면 그 다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아이들의 생각을 그냥 굳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의를 만들 때까지 정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뭔가 이렇게 여유가 필요한데 우리 교과서는 정의를 너무나 급작스럽게 막 들이밀어버리는 그래버리면 정의를 들이밀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은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확인한다고 이렇게 그림과 이런 걸 하지만 그 다음 여지없이 바로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이때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구하는 문제예요. 사람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위에 있는 제곱근의 정의를 써서 답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수학 시간에 답만 구하고 있는 형태죠. 지금 제곱근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학습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생님이 제곱근을 열심히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제곱근의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스스로 자기의 그런 지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배우고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뿐이죠. 듣는 것이 교육은 아니에요. 자기가 머리를 짜면서 생각하고 또 머리가 좀 아프고 또 기존의 자기 생각과 이렇게 연결해서 맞아야 되고 안 맞으면 이것이 막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정신적인 어떤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아이의 경험이 될 수가 없고 역시 이해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이해만 일어났을 뿐이고 어찌 보면은 강압에 의한 그런 이렇게 강제적으로 듣는 학습이 일어났다고 제가 심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수학의 발견은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하느냐 잠깐 하나만 더 돌아볼게요. 여기서 좀 제가 주목할 게
한편 양수나 음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중학생이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해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5 빼기 7 하면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인데 음수 2인데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5 빼기 7은 없다. 이렇게 5 빼기 7은 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안 됩니다. 초등학교의 선생에서는. 왜냐하면 5 빼기 7은 계산할 수 있어요. 중학교 가면. 계산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초등학생이 그 계산을 하는 것 결과를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5 빼기 7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든가 여기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이것을 아니다, 없다, 음수 제곱근은 못 구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못 구하는 거죠. 지금 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아주 잘 써야 됩니다. 이것을 없다고 그래버리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이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루트 2i라고 그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구하는데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없다는 말이 그 허수기 때문에 없다는 말이 아니고 중학교 때 음수가 제곱 근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음수를 제곱근 안에 루트 안에 무리수 안에 근호 안에 집어 넣을 수 있고요. 다만 그 수가 뭔지를 중학생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수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 상급 학년에 올라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지를 남겨두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필요해서 잠깐 언급해드렸고요. 다시 우리 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책은 이제 탐구학 1번이 이제 제곱근 표현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했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2로 내려간 것을 기회로 삼아서 만든 과제죠. 그래서 이 한 칸의 길이를 일일이 모는 종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길이를 재는 그런 이제 해서 4점을 줬죠. A, B, C, D가 지금 이렇게 사분면이 없이 그냥 모는 중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점 A를 택하고 어떤 점을 연결해야 가장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떤 점을 연결해야 그러면 이제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길이. 근데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지금의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AD가 요거잖아요. AD가 요건데 이게 5칸, 2칸이에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치면 5칸, 5, 25, 2는 4, 그래서 루트 29가 되죠. 이제 이거의 제곱은 AD의 제곱은 29가 된다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근데 A, B는 이게 3칸, 4칸이에요. 3칸, 4칸이니까 구하면 A, B의 제곱은 25가 되는 거죠. 25가. 근데 아이들은 요 계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AD의 제곱이 더 크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냥 5칸, 2칸, 3칸, 4칸 그러면 똑같이 7칸이잖아요. 합치면. 그런 상태에서는 이 길이가 누가 큰지 사실 판단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곱을 해서 더해보면 요건 25고 29니까 25보다는 29가 크다. 아직 그 제곱근을 구할 줄 모르니까 그 정도로 또 판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를 만들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 우선 3하고 4는 5하고 2, 5칸, 2칸이나 3칸, 4칸은 같이 7칸을 움직였다는 공통점을 둬서 헷갈리게 만들려고 만든 수치고요. 그러나 제곱을 해보면 25와 29가 나오니까 또 분명히 제곱까지 간 애들은 29가 크다는 걸 또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애들은 컴퍼스를 가지고 직접 원을 그려서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전제로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일단은 첫 번에서는 1번에서는 어떤 게 제일 크냐, 제일 기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2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도록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곱해서 29가 되는 수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실험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여기다 직접 집어넣고 이렇게 표현을 왜 썼느냐. 아이들은 이게 루트 29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곱에서 29가 되는 수는 절대로 아이들은 현재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이 표현은 제곱근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아이들이 이 표현을 써주면 그게 제곱근이라고 정의해버리는 중요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수학의 정의는 선생님이 내리는 게 아니고 책이 내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활동 속에서 나오는 언어로 정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활동을 만들고 수학을 만들어가는 이 수업을 활동 중심,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 참여 중심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활동으로 몸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머리로 참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고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가 쭉 나오는 거기를 근거로 교사는 수학을 만드는데 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수학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수학으로 수업을 만들어가는 그 수업을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실제적으로 다른 책들이 하는 활동, 조작 활동, 체험 활동 한 개도 없어요. 다 사고 활동만 존재합니다. 사고 활동, 체험 활동 일부 있지만 그거는 불가피한 거고요. 특히 뭐 입체도형이나 이런 것들은 체험하지 않을 수 해서 했지만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활동은 반드시 사고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것, 그 활동만이 학생 참여 활동이다라고 정의했고 그 수업이 학생 참여 수업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제곱근이라는 말의 정의를 하기 위한 제곱근의 정의로 그대로 제곱해서 그것이 되는 수가 제곱근의 정의가 되는 이렇게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끌어내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실 때는 학생용을 먼저 이렇게 풀고 학생용에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를 한 20분 정도 보통 하나당 20분 정도 문제도 해결하지만 내가 내는 그 모범 정답이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이 낼 수 있는 정답, 낼 수 있는 다양한 답, 오답 이것도 다 추측을 하셔서 그러고 나서 해설서를 보셔야 됩니다. 해설서에는 탐구활동 의도가 먼저 있다 그랬어요. 탐구활동 의도. 이 탐구활동 의도는 이 탐구활동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탐구활동 의도를 이해를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의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더 좋게. 근데 탐구활동 의도를 아예 모르고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탐구활동을 만든 의도가 깨지고 이게 깨져버리면 이 다음 2번 개념 탐구하기 2번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애들이 2번을 못 풀어요. 그래서 1번을 정확하게 탐구활동 의도대로 해줘야 2번으로 그 생각이 연결돼서 내일 수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탐구활동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의도가 중요하고 의도를 최대한 읽으시면 의도에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많이 써놨는데 일단 이제 여기 의도는 피사로 정리를 활용해서 제곱근의 필요성을 경험하는 거다라는 그 탐구활동의 의도고 그 다음에 제곱근을 길이로 다루려고 했다. 길이로 하는 부분 그런 의도. 그 다음에 2번에서 보면은 제곱근은 2차 방정식 해이기도 하다. 아까 x제곱은 29니까 이런 2차 방정식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나중에 이 제곱근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 책은 2차 방정식을 기존의 교과서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제곱근으로부터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제곱근으로 계속 끌고 가요.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2차 방정식 학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가지고 이 제곱근부터 철저히 2차 방정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이 부분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고 2차 방정식 개념을 가지고 제곱근을 다뤄달라는 것이
탐구 활동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도 다음에는 예상 답안이 있어요. 예상 답안은 저자들이 만든 예상 답안이 있고 학생들이 써낸 학생 답안이 있습니다. 저자들도 예상 답안이라 한 것은 아이들마다 답이 다 다를 것이고 또 선생님들도 생각이 다를 것이고 또 답안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생각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상 답안이라 모범 답안이라 또 정답이라 하지 않고 그냥 예상 답안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또 예상 답안은 선생님들의 답안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답안도 다 실어놨습니다. 실제로 이 실험학교에서는 실험학교가 약 4,700명 정도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4,700명의 데이터, 학년별로는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여기 지금 이 과제 1번에 가장 좋은 데이터가 뭐냐 이런 걸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좋은 과제들은 이렇게 해설서에 넣고 또는 조금 더 가면 탐구 되돌아보기 있는데 탐구 되돌아보기에도 반드시 서너 문제를 반드시 학생용의 답안으로 올려서 그 학생들이 써낸 좋은 답과 또는 부족한 답을 다른 학생들이 메우도록 해서 학생 답에 대한 평가를 학생 스스로 내리도록 다시 말하면 평가의 주체로서 학생들을 세우는 과정주심 평가의 전형적인 동료 평가를 할 수 있는 재료로 삼은 것이 탐구 되돌아보기에 세너 개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아이들이 오답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채우면서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답안을 지나가면 수업 노하우가 있어요. 수업 노하우를 다른 이유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평이 많고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들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운영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이제 최대한 많이 실은 겁니다. 그래서 수업 노하우까지 충분히 읽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수업 노하우에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이나 또는 추가적인 질문이나 또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학생들이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그 다음 다시 이것을 되돌려서 학생들을 끌고 갈 거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제 실어놓은 것이 수업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데 수업 노하우는 과제마다 뭐 긴 거는 서너 페이지씩도 있고요. 짧은 거는 한 반 페이지도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거의 한 페이지 정도가 수업 노하우로 한 페이지 넘게 있네요. 수업 노하우를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군데군데 볼게요. 어린 값으로 구할 때 아이들이 이제 오답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오답인데 AC의 제곱이 5가 됐어요. 근데 그 AC를 그걸 2로 나눠버린 거죠. 제곱에서 5가 되는 루트 5가 아니고 절반이 2.5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아이들은 가지게 됩니다. 제곱을 비록 중학교에 배웠지만 이렇게 제곱에서 5가 되는 수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구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래 2로 나누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2.5다 이런 오답도 충분히 예상하고요. 만약 2.5라는 답을 냈을 때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얘가 틀렸다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상처를 줄 거냐 얘가 했던 생각이 굉장히 좋아요. 2로 나눈 거니까 2라는 걸 굉장히 의식했죠. 그러나 이건 틀렸지만 틀리지 않은 거다. 사고가 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살려내는 질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은 뭐냐면 반드시 그 질문을 통하면 아이가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껴야지. 너 틀렸어. 이렇게 그런 표정이나 그런 말투는 안 되고 반드시 그래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라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 그러면 2.5가 AC의 길이면 2.5를 제곱하면 5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면 애가 그렇다고 대답하다가도 5가 나올까 하면 6.25잖아요. 6.25.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걸 구했구나. 다시 구해야지. 그럼 어떻게 구하지? 사실은 못 구하죠. 아직은 못 구하는데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아까 29가 되는 것도 자로 쟀느냐, 컴퍼스로 이제 돌렸느냐, 아니면은 이게 3, 4가 있었고 5, 2가 있었잖아요. 5, 2, 3, 4가 있고 5, 2가 있을 때, 이게 3, 4로 가는 것과 5, 2로 가는 것은 7번 움직이는 똑같지만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이 더 멀리 간다.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아예 제곱을 시켜서 이것은 제곱에서 25가 나오고 29니까 29 쪽이 더 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대로 하는 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선생님들은 이거를 만약에 모둠 활동을 했다, 이게 모둠 활동에 다양한 이런 답이 전략이 다양하게 나타났을 때, 이때 발표 순서를 어떻게 시킬 거냐, 발표시키는 순서에 대해서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상위 수준의 답을 먼저 소개해서 발표해버리면 다른 답이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상위 수준은 아주 좋은 답이에요. 좋은 답을 하게 되면 그보다 못한 답을 한 애들이 눈치를 채고 자기 의사 발표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수업에 참여를 다양하게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보다는 하위 수준의 발표를 먼저 하고 다른 의견을 나중에 좋은 의견을 들어서 하위 수준 아이들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발표 순서입니다. 이것을 내가 나중에 소개할 그 오관행이라는 책에서는 계열지키야, 계열지키. 그러니까 발표하는 순서를 만드는 거예요. 순서를 만들 때는 완벽한 정답을 첫 번째 세워버리면 완전히 수업은 망하는 겁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답들, 별 볼 일 없는 답들을 막 세워서 생각을 모아가지고 그 사고를 모아서 좋은 답으로 끌어가면요, 결국 좋은 답을 만드는데 모든 아이들이 기여를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수업에 소유가 안 생기고, 또 자기 답을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저 답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아이들한테 주면서 아이들이 계속 이 수업에 집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죠. 그런 계열지키라는 건데, 그렇게 수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 문제가 그렇더라. 실제로 이제 실험 과정에서 학교를 갔을 때 그 학교에서 이런 수업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수업 노하우를 적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제곱이 컸을 때 누가 크냐, 제곱한 게 크면은 앞이 크냐, 이거는 이제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다르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냐, 그러면 A, B가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수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양수와 음수의 이 범위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명제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2차식과 1차식 사이의 부등식 관계를 따지는 부등식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 실제로는 어떤 선생님도 이걸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아이들 지금 피타고라 정리 또는 무리수를 가르치다 말고 갑자기 2차식으로 가는 거예요. A제곱 B제곱보다 큰 것하고 A, B하고 이 어떤 관계냐, 명제가. 그럼 아이들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목표에서 한참 벗어나서 딴 집에 갔다 오는 꼴이 돼버리고 무리수의 도입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려한 글이 이제 수업 노하우고요. 피타고라 정리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를 중간에 한 번씩 도입하는 것도 괜찮은 거겠죠. 수업 노하우 뒤에는 수업 연구라는 것을 가끔 다뤄놨는데, 수업 연구는 수업을 진행할 때 선생님들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발표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이 책에서 보면 자세하게 계열지키라는 것이 있고요. 효과적인 수학적 논의를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할 5가지 관행이라는 책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5관행이다 간단하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꼭 나중에 이제 읽어보도록 제가 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4시 4분이 됐는데요. 지금 과제 1번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단원 개관과 더불어 학습 목표 상세와 그리고 과제 1번에 대한 학생용, 그다음에 교사용 해설서까지 내용을 쫙 훑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다른 과제를 하게 될 건데,
이제 1시간 이번 시간은 여기서 쉬고 4시 5분이니까 4시 15분에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10분간 쉬었다가 들어오시고요. 질문이 있는 분들은 그 사이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그 채팅창의 내용을 보고 질문과 같이 고민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시간 3차 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